아수라, 전쟁의 신, 제1화, 남자의 눈물,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하늘도 땅도 온통 하얗다. 거기 1년 내내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는 깊숙한 곳, 인공위성으로도 탐지해내지 못하는 불모의 땅에 한 비밀 군사기지가 우뚝 솟아있다. 그곳은 최정예의 병사들과 가장 완벽한 의료팀, 최첨단 과학기술 무기가 갖추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연구를 하지도 첩보 활동을 하지도 않고 다만 한 사람, 일찌감치 군신의 칭호를 받았고 동화국의 300만 군인들이 영예롭게 생각하는 한 남자를 보호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칼처럼 매섭게 휘몰아치는 와중에 군복을 입은 우람한 체구의 노인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눈보라를 뚫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 녀석도 발작했어. 상황이 어때? 노인이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세 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대장님, 가운을 입은 군의관이 공손히 경례를 한 다음 한숨을 쉬었다. 용 대장의 병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인데 조울증의 정도와 파괴력이 3배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벽에 더 견고하게 알루미늄 합금을 썼습니다. 용 대장이 감정을 발산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10여 명의 정예 병사들이 20cm는 될 듯한 알루미늄 합금벽을 어깨에 메고 몹시 힘들게 운반해 나왔다. 벽에는 공 같은 주먹 자국, 용맹한 발자국, 머리 자국 등이 선명하게 가득 튀어나와 있었다. 그 사나운 힘은 벽을 거의 뚫고 나올 것 같았다. 이게 전부 그 녀석이 한 거야. 네, 노인은 머리 가죽이 얼얼해지는 것 같았다. 20cm나 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벽은 소형 로켓탄의 폭격도 견딜 수 있는데 그 녀석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니. 이 사나운 힘은 탱크도 저리 가라고 할 기세다. 내가 좀 만나야겠네. 노인이 평온하게 말했다. 군의관은 긴장한 얼굴로 말렸다. 대장님, 용 대장의 조울증이 방금 가라앉았는데 언제 다시 발작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노인은 두말하지 않고 기지 내부로 걸음을 내디뎠다. 특별히 제작한 합금 방 안에는 한 젊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두 손과 발은 모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노출된 상반신은 구릿빛 피부와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고 상처 자국과 칼 자국이 전사의 영광처럼 온몸에 빽빽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은 공허하고 침울해 보였다. 노인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번에도 안 죽었네요. 젊은 남자는 자조의 웃음을 웃었다. 칼로 새긴 듯 강인한 얼굴에는 비웃음과 쓸쓸함이 가득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염라대왕도 참 무정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귀신도 신경 쓰기 귀찮은가 봐요. 웃기는 소리 하지마. 앞에 있던 노인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화가 난 그가 발로 앞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 엎는 바람에 옆에 있던 의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염라대왕 따위가 감히 낮은 세황의 병사를 건드려. 노인은 한 손으로 젊은 남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맹렬한 기세로 말했다. 조이준, 잘 들어. 살아. 반드시 살아야 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없어. 아무도. 눈앞에만 신창이가 된 남자를 바라보며 진세왕이 오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은 칼로에 이는 듯했다. 용 대장 조이준은 동화국 수십 년 이래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군인이며 나라의 보물이고 그가 길러낸 최고의 자랑이다. 어려서 군에 입대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수백만 군인들의 숭배를 받았다. 3년 전 조이준은 부대를 이끌고 서방의 한 지하 조직 퍼스트의 템플을 소탕했는데 부대가 흩어진 상황에서 혼자 7왕좌를 상대하여 템플을 피로 물들였었다. 그 일로 그는 군신의 칭호를 획득했다. 그러나 또한 바로 그때 템플에서 가장 독한 만다라의 독에 노출되어 심각한 조울증을 앓게 되었다. 일단 발작하면 야수와 같이 변하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며 잔혹하고 파괴적이 된다. 이 독은 발작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해독 방법이 없다. 결국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며 야수가 되어 점점 죽어가는 것이다. 너무나 잔인한 상황이다. 살아요. 이런 상황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일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인적도 없는 이 오지에 갇혀서 내가 언제 발작할지 혹시 전우들을 상하게 하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어요. 영감님,
저 이제 전장에 나갈 수도 없고 군인으로 적당하지도 않아요. 매일 양식을 축내는 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는 거. 저한테는 너무 괴로워요.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담담하게 말하는 조이준의 두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그가 생사에 대해 달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작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다. 그저 매일 자신의 발작으로 다친 전우들을 바라보며 미안해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로 가책을 느낄 뿐이다. 주위의 병사들은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에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세황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대장님, 용 대장의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용 대장이 계속 이렇게 소극적이면 상황은 낙관할 수 없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군의관이 하얀색 결정체 분말이 든 봉지를 꺼냈다. 계속 이러면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맹렬하고 신속했던 진세황은 순간 멍해지면서 마음의 고통으로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진세황이 길러낸 군신이다. 수백만 군인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정말 이걸 써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만일 안 쓰면 한 달에 3번이나 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가 언제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야수, 즉 한 마리의 짐승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꺼지라고. 그때 조이준이 갑자기 흥분하여 화를 내면서 하얀 분말이 든 봉투를 발로 걷어차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군인이야. 군신이라고. 나한테 이걸 쓰라고. 약쟁이가 되라는 말이야. 만일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은 형제들 앞에 어떻게 이 군복 앞에 당당하게 서냐고. 몇 명의 정예 병사들은 순간 식은땀이 났다. 비록 조이준이 수갑에 채워져 앉아 있지만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하게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거친 야수처럼 언제라도 흥분하여 그들을 덮칠 수 있다. 아직 내가 군인인 건 알아. 내가 용대장, 군신인 건 알아. 알면서 왜 이 작은 일도 통제 못하고 죽느니 사느니 소란이야. 겁쟁이가 되고 싶어. 진세황이 돌연화를 내며 조이준의 눈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말했다. 내 존엄은 어디 갔어? 백절불굴의 정신은 절대로 굴종하지 않는 그 기백은 다 어디 갔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죽는다는 말하면 그 즉시 내 앞에서 꺼져. 내 밑에 절대로 겁쟁이 군인은 없으니까. 조이준은 눈앞에서 경로하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진세황은 코웃음을 친 후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내 조이준 앞에 던졌다. 한 가지 지난 5년 동안 너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 알려줘야 할 것 같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해. 계속 죽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로 평생 고독하게 살게 하고 싶으면 그럼 주너. 고아와 과부. 조이준은 멍하니 있다가 즉시 서류를 열고 보다가 놀란 소리를 냈다. 나한테 딸이 있어요. 조이준은 사진 속의 인형처럼 하얗고 귀여운 소녀를 보면서 두 손을 떨었다. 죽은 듯 고요하던 조이준의 눈동자가 갑자기 희망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나한테 딸이 있어. 나도 희망이 있다고. 이게 정말이에요. 조이준은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묻고 혹시 꿈을 꾸는 것인가 하여 힘껏 자신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용혼의 정보가 언제 가짜가 있었어. 내가 너를 속여 뭐하게. 5년 전 장릉에서 있었던 임무 기억나지? 진세황이 담담하게 말했다. 조이준은 5년 전 그날 술집에 온화했던 풍경과 감미로운 여자의 모습이 생각났다. 조이준 생애의 유일한 여자였다. 그때 진세황이 서류를 그의 앞에 던지며 말했다. 이건 너의 퇴역 신청서야. 사인하면 바로 효력이 시작된다. 너의 걸출한 공헌을 생각해서 나라에서는 너의 군사적 권한만 회수하고 너의 대장 계급과 직연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밖으로 나가서 딸도 보고 부인도 봐. 영감님, 이래도 돼요. 경도 쪽에서 어르신들이 이러는 거 동의했어요. 조이준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한 번 용혼은 영원히 용혼이다. 용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생을 군대에 투신하여 나라에 헌신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철칙이다. 그런데 지금 진세황은 강제로 용혼 부대 대장인 조이준을 퇴역시키려는 것이다. 그것은 국법에 대한 도전이므로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지 능히 상상할 수 있었다. 나진 세왕이 하려는 일을 누가 감히 막아. 노인은 오만하게 코웃음을 쳤다. 포스가 장렬했다. 그러나 조이주는 문득 진세황의 어깨에 네 개였던 별이 3개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이건 영감님, 계급장이 여자들처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진세황이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젓고 발로 조이준의 엉덩이를 찼다. 나는 너만 보면 짜증이나. 어서 꺼져. 어디서 발작해서 행패 부리면 창피하니까. 약은 꼭 챙겨가고. 그럼 저는 갑니다. 조이준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 죽을 때 내가 반드시 와서 임종해 줄게요. 술도 마셔주고. 진세왕이 소리쳤다. 꺼져. 조이준은 하하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그는 손에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다. 앞날에 희망이 가득한 것 같았다. 조이준, 막 2걸음 나서는데 갑자기 진세왕이 뒤에서 불렀다. 눈보라를 무릅쓰고 문 밖에 선 노인의 우람한 체구는 꿈쩍도 하지 않는 우뚝 솟은 산 같았다. 나가서도 잊지 마라. 한 번 용혼은 영원히 용혼이다. 하늘은 내가 떠받치고 있을 테니까. 땅은 내 맘대로 걸어. 세상의 모든 부귀 권세 따위 모두 내 앞에서 허리를 굽힐 거야. 그게 우리 용혼의 군신이고 나진 세왕이 배출한 전사다. 척! 진세왕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례를 했다. 나진 세왕 용혼 군신을 배웅합니다. 휘잉! 눈보라가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가운데 강철 전사들이 줄지어 서서 경례를 하며 소리쳤다. 용혼 군신을 배웅합니다. 눈보라가 더욱 심해졌지만 조이주는 고개를 들고 성큼성큼 눈보라를 헤쳐나가며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가 무정해서가 아니다. 어려서 군에 입대한 이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였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남자의 눈물이 더욱 뜨겁다. 포켓몹을 앱 다운받고 악마의 속삭임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 제2화 내가 돌아왔다. 장능시 국제공항 빨리 비키세요. 비키세요. 45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신속하게 사람들을 분산시키며 긴급하게 특수통로로 향했다. 엄숙하고 긴장한 모습이 마치 적군이라도 들이닥친 것 같은 표정이다. 부르릉 그대로 롱바디 링컨을 호위하며 18대의 마이바흐 차량이 나란히 2줄로 늘어서 따르고 있었는데 패기 있고 오만한 모습이 장관이었다. 지나가던 승객들이 순간 소란해지면서 사진을 찍고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댔다. 와, 대단한데 어디서 거물이 장릉에 왔나봐. 대단한 규모다. 그 시간 링컨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조이준이 말했다. 역시 고급 승용차가 확실히 편하군. 딱딱한 나무 의자보다 훨씬 나아. 조이준은 위장복에 샌들을 신은 차림으로 손에는 자동차 안에 있던 고급 보르도 와인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차림새가 자동차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북극 오지에 3년을 있었는데 이제 겨우 사람 사는 것 같이 대접을 받네. 정말 편해. 조용히 행동하는 것은 조이준의 성격이 아니다. 큰 공적을 세운 군신으로서 반드시 군신의 위엄과 기백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이준의 표현법을 따라 말해보면 진 영감이 이미 저렇게 늙었는데 재산 물려줄 아들 딸도 없으니 돈을 다 못쓰고 죽으면 얼마나 아까운가. 아랫사람으로서 대장의 근심을 해결해 주어야 할 텐데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아직 멀다. 장릉은 정말 추억이 많은 도시구나. 조이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난날의 추억이 끊임없이 마음에 떠올랐다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기지개를 켜고 운전기사를 훑어보았다. 자네도 진 대장 쪽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용 대장님, 레전드 용혼 군신을 앞에 두고 운전기사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일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진지하게 소리쳤다. 대령 나진강, 장릉 전투구역의 부장입니다. 저는 조이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런 신분은 그냥 자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나한테 말할 필요 없네. 나는 이미 퇴역했어. 제 마음속에는 영원한 용혼 군신이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군사적 권한만 회수했지. 여전히 장군이십니다.
나진강이 강인하고 열정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대장님이 말씀하시길 장릉에서 무슨 일을 당하시면 저희에게 지시해서 해결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치와 낭비, 돈 쓰는 부분은 그분이 관여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급 승용차 기름값은 용 대장님 퇴직금에서 깐다고. 늙은 여우 조이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언짢은 기색으로 눈을 흘겼다. 가서 내 딸이나 봐야지. 네. 조이준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천사처럼 찬란하게 웃고 있는 포동포동한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딸아, 기다려라. 아빠가 돌아왔다. 1시간 후 자동차는 조이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섰다. 나진강은 두꺼운 자료 파일을 건네주며 말했다. 용 대장님, 이건 부인과 따님의 자료입니다.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시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 저는 나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수고가 많네. 조이준은 나진강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나진강은 몸 둘 발을 몰라 내내 경례 자세로 공경의 말을 중얼거렸다. 조이 아파트 1동 102호. 금세 자료에 나와 있는 아파트 앞으로 다가간 조이준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료 파일을 뒤적였다. 자신의 아내와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는 황당했고 또 마음이 쓰라렸다. 윤다정. 그는 자료 파일에 선녀 같은 여자의 사진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것이 그녀의 이름이구나. 5년 전 조이준은 장릉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윤다정을 만났는데 그녀는 당시 누군가에게 속아 약에 취해 있었고 어려움에 빠진 약한 사람을 구한다는 의협심에 조이준은 그녀를 도와주게 되었다. 당시 윤다정은 약에 취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고 조이준은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며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는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 타올랐고 모든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조이준이 여자를 아는 첫 경험이었고 유일한 경험이었다. 침대보의 붉은 흔적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자신의 모든 저축과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한 통 남기며 용혼 사람들에게 그녀를 대신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미혼 여성의 몸으로 임신하여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이다. 윤다정은 장릉 부호 윤씨 집안의 딸이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딸을 낳은 그 다음 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없이 윤씨 집안에서 쫓겨났고 의지할 데 없이 버려졌다. 그때부터 지난 5년간 그녀는 혼자서 고생을 참고 견디며 딸을 길러온 것이다. 5년, 인생에는 5년이 몇 번이나 있을까? 꽃같이 아름답던 젊은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미혼모가 되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고 얼마나 많은 업신여김과 괴로움을 견뎌야 했을까? 또 어떻게 아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을까? 헛되고 실속 없는 잠깐 지나간 나그네 같은 사람을 위해 5년 동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독수공방하며 산 것이다. 바보 같은 여자. 왜 그렇게 살아? 조이준은 꽃처럼 웃고 있는 모녀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맘속의 미안함과 속상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조이준은 시모흡을 했다. 눈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기백이 번쩍이고 있었다. 내가 돌아왔어. 오늘부터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제 아무리 대단한 세력가라도 안 돼. 그는 사랑의 눈빛으로 모녀의 사진을 어루만지더니 크게 시모흡을 하며 눈앞에 작은 문을 두드리려 자신의 여자와 딸을 포옹하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주저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너무나 긴장되고 망설여졌다. 그들 모녀는 자신을 받아들일까? 딱 5분도 넘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조이준의 머리를 때렸다. 이봐요. 이상한 아저씨. 우리 집 문 앞에서 몰래 뭐해요? 뭘 훔쳐봐요. 조이준이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는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돌려보니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예쁜 공주님 치마를 입은 4~5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커다란 누나를 굴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아이는 제3화 딸을 만나다. 조이주는 머릿속에서 꽝하고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았고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즉시 눈앞에 귀여운 녀석을 품에 안고 마음껏 뽀뽀해주고 싶었다. 내 딸이다. 이봐요. 이상한 아저씨. 제가 묻잖아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입을 새죽거리며 말하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조이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아저씨도 엄마를 괴롭히러 온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때려줄 거야. 꼬마야.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조이준은 맘속의 흥분을 억누르며 쪼그리고 앉아 최대한 온유한 목소리로 말했다. 꼬마야. 너 참 예쁘구나. 아저씨가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한테 이름이 뭔지 알려줄래? 몇 살이야? 아저씨. 너무 유치해요. 작은 여자아이는 얕보는 표정으로 입을 삐죽 내밀고 포동포동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오만하게 말했다. 아저씨 그거 2~3살짜리 아이들 달랠 때나 쓰는 속임수예요. 송이는 올해 벌써 4살이라고요. 그런 거에 안 속아요. 하하하. 조이주는 총애하는 눈빛으로 계집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럼 송이가 제일 똑똑하지. 조그만 여자아이가 오만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송이는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똑똑해요. 아저씨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조이주는 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송이야. 방금 나쁜 사람이 너하고 엄마 괴롭힌다고 한 말 진짜야. 조이준의 목소리에서 서늘한 기운이 드러났다. 네. 송이는 조그만 머리를 힘껏 끄덕였다. 삼촌이 오늘 또 와서 엄마를 괴롭혀요. 삼촌이 올 때마다 엄마는 송이 몰래 울어요. 송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은 나쁜 사람이야. 송이는 삼촌 싫어. 계집아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을 삐죽 내밀고 조그만 손을 휘둘렀다. 송이는 빨리빨리 커서 엄마를 보호할 거예요. 당찬 송이의 말을 들으며 조이주는 마음이 쓰리고 미안했다. 탁! 쨍그랑! 그때 가까이 윤다정의 집에서 갑자기 물건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송이는 놀라서 얼굴이 하얘졌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이준의 뒤로 몸을 숨겼다. 삼촌이 또 엄마를 때려요. 송이 무서워요. 조이준은 머리가 꽝하고 폭발하는 것 같았다. 삼촌, 윤씨 집안 사람. 윤다정은 이미 돈 한 푼 없이 쫓겨났고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러고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는 거야. 이 인간들 무슨 권리로 조이준의 여자를 괴롭혀. 송이야 겁내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조이준이 말하면서 조그만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같이 가서 엄마를 지키고 나쁜 놈을 때려주자. 네. 좋아요. 송이는 조그만 머리를 힘껏 끄덕였다. 아주 용감하구나. 조이준은 웃으며 여자아이의 조그맣고 포동포동한 손을 잡았다. 자신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조이준은 사나운 기세로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죽고 싶지. 쨍그랑. 윤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실에서 윤다정은 벌컥 화를 내며 컵을 던져 깨뜨렸다. 경국지색이라 할 만한 그녀의 얼굴은 이 순간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다. 나더러 재혼을 하라고. 몸을 팔라는 거겠지. 너희들 눈에는 내가 뭐로 보이니. 나 윤다정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비루한 짓은 안 해. 윤다정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서럽고 막막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오늘 아침 5년 전 자신을 쫓아내고 내내 자신의 생사에는 관심도 없던 윤씨 집안에서 갑자기 소식을 보내왔다. 그녀에게 윤씨 집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소식을 들은 윤다정은 윤씨 집안이 가족애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을 데리러 오는구나 하고 감격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세차게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린 것과 같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자신의 몸뚱이로 이씨 집안 장남의 환심을 사서 몇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것일 뿐이었다. 자신은 그들의 가족이 아닌가. 자신은 윤씨 집안의 고륙이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녀의 생사와 존엄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냉혹해졌다. 윤다정은 칼로에는 듯 마음이 아팠다. 누나. 고상한 척하지 마. 혼전 임신으로 집안 명예에 먹칠해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야. 잊었어.
아이 아버지를 데려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혼자 깨끗한 척. 너무 웃겨. 유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톱을 손질하며 윗사람이라도 된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이 C그룹의 시장 가치는 몇 천억이야. 집안도 회사도 다 거대하다고. 게다가 이 C집안 장남은 빼어난 인재야. 집안의 계승서열 1위라고. 그 사람이 누나를 좋아한다는데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 사람이 누나한테 아이가 있는 것도 상관 안 하고 북의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대. 누나를 다시 고귀한 윤씨 집안 아가씨로 불리게 해준다고. 이만하면 누나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 아니겠어.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옷 받고 다리만 벌리면 돈이 굴러들어오는 거야. 밖에 얼마나 많은 여자애들이 이런 기회를 얻으려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며 경쟁하는지 알아. 집안에서 정말 큰 기회를 잡아준 거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꺼져.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윤다정의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결혼 안 해. 절대로 너희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안 해. 그건 누나 맘대로 안 되지. 윤씨 집안이 결정한 일을 언제부터 누나 맘대로 하니 안 하니 할 수 있었어. 유녀는 안면을 몰수하더니 악랄한 표정으로 손짓했다. 묶어. 뒤에 있던 경호원 몇 명이 나서더니 윤다정을 잡으려고 다가왔다. 안 돼. 오지마. 윤다정은 연약한 여자다. 어떻게 여러 남자를 당해 낼 수 있겠는가. 그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탁자의 주전자를 잡아채서 던졌다. 촤악. 으악. 뜨거운 물이 윤현의 얼굴에 쏟아져 얼굴 껍질이 벗겨질 지경이 되었고 그는 돼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이년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죽여버리겠어. 그는 벌개진 눈으로 윤다정의 얼굴을 향해 힘껏 팔을 휘둘렀다. 얼마나 힘껏 휘둘렀는지 맞으면 얼굴이 망가지진 않더라도 피부는 찢어질 것 같았다. 윤다정은 놀라고 무서워서 거의 절망한 상태로 눈을 꼭 감았다. 쾅!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조이주는 두세 발자국 걸어오더니 바로 윤현의 손을 눌렀다. 당신 누구야? 윤현은 팔이 팬치로 고정된 것 같이 아파서 입을 벌리고 소리쳤다. 뒤에 있던 경호원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다. 이 녀석 어떻게 들어왔지? 조이주는 윤현을 상관하지 않고 그의 팔만 냉혹하게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너 이쪽 손 아주 나빠. 맘에 안 들어.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이야. 내 손 놔. 안 그러면 빠직. 으악. 제사화. 사생아. 조이주는 윤현의 팔을 무참하게 비틀어 부러뜨렸다. 윤현은 다시 한번 돼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였다. 도련님. 경호원들은 대경실색했고 다급히 부상 정도를 살폈다. 그들은 모두 놀라서 식은땀을 흘렸다. 대단한 놈이다. 모든 관절의 뼈를 무참히 바스러뜨렸다. 이쪽 팔은 완전히 끝났다. 화타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잔인하다. 윤다정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렸다. 몇 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낯선 남자는 또 누구인가. 엄마. 이때 송이가 문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윤다정은 딸을 보더니 와락 품에 끌어안았다. 송이야. 너 괜찮니? 엄마. 나는 괜찮아요. 이상한 아저씨는 좀 전에 알게 된 친구예요. 아저씨가 엄마를 지켜주자고 했어요. 나쁜 놈들을 때려주자고 했어요. 송이는 조이준의 손을 끌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친구. 윤다정은 조금 놀라며 송이를 꼭 끌어안고 조이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조이준도 윤다정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으로 들어와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하늘색 세미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단아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몸매를 두드러지게 했다. 아름다운 얼굴과 하얀 피부,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에 그녀는 또한 여성의 섹시함도 잃지 않고 있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해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아리따운 얼굴은 막막하고 혼란한 표정을 드러내며 빨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몹시 애처롭고 가련했다. 그녀다. 정말 그녀다. 조이주는 눈앞에 바보 같은 여자를 바라보며 마음에 울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바로 이 여자가 나를 위해 딸을 낳고 혼자 5년을 키웠다. 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며 비난과 조소를 한 몸에 받았다. 순간 조이주는 즉시 여자를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윤다정,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쩐지 이씨 집안 장남을 마다한다 했더니 집안의 기생오라비를 숨겨놓고 있었어. 이때 윤현이 일어나선 우발대발하며 소리질렀다. 윤다정, 감히 집안을 거역하고 외간 남자와 결탁해서 내 팔을 부러뜨려 윤씨 집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자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당신들 두 사람 그리고 아비 없는 이 사생아까지 다 죽었어. 아비 없는 사생아. 그 몇 글자가 조이준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윤다정의 연약한 체구가 맹렬하게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이준은 몸을 돌려 눈을 가늘게 떴다. 만일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이 표정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놀라 혼비백산했을 것이다. 군신이 노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윤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빌어먹을 날 위협해. 내가 뭔데. 윤현은 업신여기는 말을 내뱉고 일부러 길게 발음하며 오만하게 조이준을 도발했다. 사의생의아의. 퍽. 퍽. 조이준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현에게 달려들더니 사나운 호랑이처럼 손을 들어 윤현의 뺨따기를 세차게 올려붙었다. 순식간에 윤현의 코가 시퍼렇게 되고 얼굴이 부어올랐으며 이빨도 세게 부러져 날아갔다. 송이가 작은 주먹을 휘두르며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 최고예요. 파이팅. 어린이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윤다정은 놀란 얼굴로 급히 송이를 품에 끌어안고 아이의 눈을 가렸다. 경호원들도 놀라서 헉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이 사람 너무 거친데. 당신 감히 나를 때려. 윤현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이가 빠져 말도 샜다. 나는 윤씨 집안의 도련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윤씨 집안의 장남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윤장성은 몸값이 몇 천억이라고. 퍽.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조이준이 또 한 번 세게 뺨을 때렸다. 때리면 얌전히 맞을 것이지. 이럴 때 아버지는 소환해서 뭐에 쓰려고. 윤씨 집안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감옥에 넣어버리겠어. 비명횡사하게 만들 거야. 퍽.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어.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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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거푸 20몇 대의 뺨을 맞았다. 손에 맞을 때마다 살이 터져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퉁퉁 부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이고 하는 울부짖음 소리와 용서를 구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만 때리세요. 퍽. 조이준은 또 한 대를 때리며 말했다. 내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해. 내가 뭔데. 윤현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이었다. 경호원들은 모두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윤다정이 급히 나서서 말렸다. 그만하세요. 더 때렸다가는 사람 죽이겠어요. 만일 정말 이 사람이 자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면 큰일이다. 게다가 윤현은 어쨌든 그녀의 사촌 동생이고 그녀는 아직 가족들에게 그렇게 모질지가 못하다. 조이준은 윤현을 발로 멀리 걷어찼다. 윤현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더니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지고 원한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윤다정, 이 남자가 너를 지키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넌 절대로 도망 못 가니까. 너를 이씨 집안 장남에게 시집 보낸다는 결정은 할아버지가 한 거야. 감히 할아버지 명령을 거역한다면 죽는 길밖에 없지. 윤다정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는 윤씨 가문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치 황제처럼 악독하고 악랄하게 군다. 감히 그 노인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모두 호된 결말을 당하게 된다. 너 아직 입이 많이 더러운데. 조이준이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며 소매를 걷어올리자 윤현은 놀라서 제기랄하고 내뱉으며 혼비백산하여 주인 없는 개처럼 도망쳤다. 겁쟁이. 나쁜 사람이 도망가자. 송이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며 춤을 추었다. 아저씨 최고. 아저씨 정말 최고예요. 조그만 계집아이가 조이준의 얼굴에 힘껏 뽀뽀를 했다. 조이준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송이야. 아저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윤다정이 아이를 나무랐다. 송이는 작은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조이준에게서 떨어졌다. 윤다정은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성함이. 윤다정은 부드럽게 웃고 눈을 깜빡이며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이준입니다. 내가 당신 남자야. 당신이 5년을 기다린 남편이라고. 조이준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또 송이의 순진하고 귀여운 얼굴을 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녀는 자신을 받아줄까? 자신에게 아무리 대단한 말 못할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그녀를 5년이나 기다리게 했고 그녀로 하여금 수많은 억울함과 모욕을 당하게 한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송이는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아빠라고 받아줄 것인가? 이 아이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까? 지난 가책과 혼란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올랐다. 천하를 호령하며 적을 소탕하던 용훈 군씨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보낸 사람이에요. 송이가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갑자기 물었다. 아빠, 포켓 노블 앱 다운받고 와수라. 전쟁의 신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